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20년 차 여성이에요. 결혼 전에 남편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결혼 20주년 때는 스위스로 여행을 가자고요. 그때는 우리의 결혼 생활이 영원히 지속될 줄만 알았기 때문에 꼭 스위스가 아니어도 어디든 함께 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디 인생이 생각처럼 되나요? 매일매일 날씨가 바뀌는 것처럼 사람 마음도 시시각각 변한다는 걸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아무리 사이가 좋던 부부도 20년 가까이 살다 보면 배우자의 숨쉬는 소리도 소음처럼 들리는 날이 온다는 걸 말이죠. 마음이 변하는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부부의 연을 맺고 살겠다고 약속한 사이라면 적어도 만날 때 그랬던 것처럼 헤어질 때도 예의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10수년을 함께 살아온 제 남편은 예의는커녕 너무도 치졸하게 이별을 통보하더군요. 그것도 제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말이죠. 마지막까지 제 가슴을 찢어놓지만 않았더라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연을 보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살면서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그래도 행복한 기억도 있으니까요. 남편과 제가 처음 만난 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인이 된 지 1년쯤 됐을 때였어요. 일도 얼추 손에 익었고 업무 돌아가는 방식도 파악이 돼서 조금은 숨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퇴근 후 시간을 친구들을 만나 술자리를 갖는 걸로 허비하는 날이 많았어요. 직장인들이라면 다들 아실 거예요. 전날의 음주가 다음날 컨디션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지를요. 그뿐인가요? 술값으로 생각지도 않은 지출을 하다 보니 월급을 받고도 통장은 늘 텅장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술자리를 끊고 취미생활을 하기로 했어요. 수영을 배울까 영어 학원을 다닐까 며칠을 고민했지만 딱히 끌리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저희 오빠가 인터넷을 통해 만난 축구 동호회 사람들과 주말마다 시합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당장 PC 앞으로 달려갔죠. 그렇게 한참을 서치해서 발견한 게 바로 영화 동호회였어요. 이거라면 실증 안 내고 열중할 수 있겠다 싶었죠. 사실 제가 영화를 광적으로 좋아하거든요. 지금은 고대 유물처럼 여겨지는 비디오 테이프 시절에 저는 저희 집 근처에 있던 비디오 대여점에서 VIP 손님이었을 정도였어요. 이후 DVD 대여점이 등장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엄마가 그러는데 저는 4~5살 때부터 영화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TV에서 영화가 나오면 그 앞에 앉아 한참을 넋놓고 영화를 볼 정도였다네요. 예술 영화부터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까지 가리지 않고 다 찾아볼 정도로 저희 영화 사랑은 유별났어요. 그러다 취업 준비로 바빠지고 취업 후에는 회사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한동안 극장도 제대로 가지 못했었죠. 그러던 차에 발견한 영화 동호회는 딱 저를 위한 취미 활동이 아닐 수 없었어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함께 취미 활동도 하고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모임이라니 이보다 좋을 순 없었죠. 저는 그 영화 동호회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보는 걸 즐기던 저와는 달리 남편은 한때 영화 감독이 꿈이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꿈을 포기하고 직장인으로 살고 있었죠. 꿈이 밥을 먹여주지는 않으니까요. 동호회 사람들 대부분이 직장인이다 보니 주로 퇴근 후나 주말에 모여 상영회를 갔거나 단체 영화 관람을 했어요. 비슷한 성향을 가진 젊은 남녀들이 모여 여가 시간을 함께 보내다 보니 동호회 안에서 커플로 이어지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저희 부부도 마찬가지였고요. 회원 대부분이 결혼 정년기의 남녀들인 데다 보니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동호회 내 커플이 생기는 건 문제가 아니었지만 두 사람이 결배를 하게 될 때는 꼭 문제가 생겼어요. 둘 중 하나 혹은 둘 다 동호회를 탈퇴하곤 했거든요. 아무래도 동호회 내에서 자신들의 연애사를 다 아는 데다 헤어진 연인과 친했던 회원들도 있어서 불편해서 그런 거겠죠. 다행히도 저희 부부는 결혼까지 이어진 덕분에 동호회를 탈퇴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결혼식을 올리고 1년도 안 돼서 동호회는 사라지고 말았어요. 남은 회원들의 활동도 저조하고 다들 먹고 사는데 바빠지다 보니 자연스레 그렇게 된 거였죠. 마침 저는 그 무렵 임신 중이어서 동호회 활동이 뜸했던 터라 딱히 아쉽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꽤 허전해하더라고요. 남편한테 있어 영화 동호회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남편이 영화 동호회 활동에 꽤나 의미를 두었던 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남편은 결혼 전까지 시댁의 실질적인 가장이었거든요. 아버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시는 바람에 홀어머니 밑에서 두 동생들과 함께 살다 보니 장남으로서 일찍 책임감을 깨닫게 된 거였죠. 그런 상황에 자신의 꿈이었던 영화 감독이 되겠다고 달려들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갈등하던 남편한테 영화 동호회는 잠시나마 현실을 잊을 수 있는 유일한 쉼터였던 거죠. 그러니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어머님 말로는 중학생 때부터 남편은 우유 배달이며 신문 돌리는 일을 하면서 용돈벌이를 했다고 하더군요. 공부를 꽤 잘했지만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공장 일을 시작했고 그러다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와 뒤늦게 수능 시험을 쳐서 야간 대학에 들어갔어요. 성적이 꽤 잘 나와서 굳이 야간 대학에 갈 필요는 없었지만 낮에는 일을 해야 해서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남편네 회사 사장님이 제 남편을 꽤 예뻐하셔서 4년 동안 무사히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어요. 남편이 처음 그 회사에 들어갈 때는 생산직 직원이었어요. 한마디로 공장 인부였죠. 그러다 군 생활 중에 명문대에 다니는 선임을 통해 대학 진학을 권유받았고 군 생활 동안 선임한테 1:1 과외를 받으며 수능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힘든 군 생활 중에 공부까지 하느라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남편은 오히려 그 반대였다고 하더군요. 수능 공부를 안 했다면 2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을 거야. 오히려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후딱 지나가더라고. 그리고 명문대생한테 공짜 개인과외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그걸 어떻게 놓쳐? 그 선임은 잘 살고 있나 모르겠네. 성실한 걸로는 세상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을 제 남편은 군 생활도 알차게 보냈더라고요.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사장님 권유로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 사무직으로 재입사를 했어요. 솔직히 더 좋은 회사로 갈 수도 있었는데 자기가 대학 다니는 4년 동안 많이 편의를 봐주신 사장님을 생각해서라도 그럴 수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연애 시절에 남편한테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만 해도 저는 이렇게 부지런하고 의리까지 있는 사람이라면 인생을 걸어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진 거 하나 없는 남자임에도 선뜻 청혼을 받아들였던 거고요. 하지만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그날부터 저는 내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건 남편 때문이 아니었어요. 바로 시동생 때문이었죠.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던 날 친정에 먼저 들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엄마가 준비해 주신 이바지 음식을 들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미리 어머님께 전화로 상황을 알린 뒤라서 아무 걱정 없이 시댁에 들어갔는데 거실 소파에 삐딱하게 앉아있던 시동생이 대뜸 그러는 거예요. 오후 1시 도착이라더니 지금이 몇 시야? 형수,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이 그렇게 만만해 보여요? 형수네 집보다 못 산다고 이렇게 무시해도 되냐고요. 형도 그렇게 살지 마. 결혼한 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부터 여자 치마폭에 쌓여선 처갓집 개노릇이야. 형 온다고 엄마가 아침부터 얼마나 공들여 음식을 했는 줄 알아? 여자 하나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망한다더니 우리 집이 딱 그 꼴나겠네. 형서가,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처가에 먼저 들리긴 했지만 인사만 드리고 바로 왔어. 이바지 음식 준비해 놓으셨다고 해서 그거 받으러 간 거라고. 어머니한테도 미리 말씀드린 일인데 왜 네가 나서서 큰 소리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편은 슬쩍 제 눈치를 보더니 시동생을 나무랐어요. 하지만 시동생은 자기 형 말조차도 믿으려 하지 않더군요. 끝까지 성질을 내고 대들다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건 어머님 태도였어요. 저희가 제 친정에 들렀다 온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고 허락까지 하셨으면서 시동생한테 그런 말을 전하지 않은 것도 그렇고 시동생 앞에서 마치 당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처량한 표정을 하고 계셨다는 거죠. 어머님은 시동생 입장에선 충분히 오해할 만한 행동을 하셔놓곤 자기는 모르는 일인 척 행동하시는 게 더 얄밉더라고요. 시동생의 거친 행동은 그날 이후에도 이어졌어요. 말로는 저를 형수라고 불렀지만 대하는 태도는 마치 자기 집 종부리듯 했거든요. 제가 시댁에 갈 때마다 사소한 물심부름부터 밥 차린 것까지 죄다 시켰어요. 자기는 빈둥거리고 집안에서 놀고 있으면서 말이죠. 처음엔 아직 철이 덜 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넘기곤 했는데 이게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거 있죠. 제가 임신을 하고 7개월 차에 들어섰을 때였어요. 마침 추석이 돌아와서 차례 음식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몸도 무겁고 당시 회사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몸 상태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께 전화해 전이랑 나물은 제가 준비해서 추석 당일 아침에 찾아뵙겠다고 했어요. 전이랑 나물은 저희 친정엄마가 대신 준비해 주시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한 거죠. 어머님도 그러라고 하셔서 마음 놓고 있었는데 추석 전날 밤에 시동생이 술에 잔뜩 취해서는 저희 집으로 온 거예요. 자장이 다 되어가는 시간에 누가 현관 초인종을 쉴 새 없이 연달아 누르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잠에서 깼고 남편을 깨워 나가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동생이 몸도 가누지 못하는 상태로 신발까지 신고 집 안으로 들어오지 뭐예요. 방문 틈으로 그 모습을 본 저는 서둘러 옷을 껴입었어요. 그런데 그러는 사이 시동생이 다짜고짜 욕설을 퍼붓더라고요. 에이씨, 늙은 시어머니는 차례 음식 만드느라 아침부터 개고생인데 며느리라는 년은 팔자 좋게 퍼 자고 있네. 야, 안 일어나? 당장 나와. 남편은 자기 동생의 입을 틀어막으며 조용히 하라고 야단을 쳤어요. 하지만 남편보다 덩치가 큰 시동생은 지 형까지 밀어내고는 안방을 향해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방문을 확 열어 젖히고는 제 얼굴에 대고 또다시 욕설을 퍼붓더군요. 내가 너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네 눈에는 우리가 거지 새끼로 보이냐? 네가 뭔데 우리 엄마를 종부리듯 부려먹냐고. 도련님, 진정해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출산이 얼마 안 남아서 몸도 무겁고 지금 내 몸 상태가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음식 준비해서 아침에 찾아뵙겠다고 한 거라고요. 가서 냉장고 열어보세요. 차례 음식도 이미 다 해놨다고요. 하,
애 가진 걸로 유세 떨고 있네. 딴 집 여자들도 다 하는 거 가지고 어디서 유세야? 뭐? 몸이 안 좋아? 네 몸이 안 좋으면 늙은 우리 엄마보다 안 좋겠냐? 이게 뻑하면 핑계만 대고 누굴 바보 병신인 줄 알아? 신발까지 신은 채로 안방까지 들어와 저를 향해 손을 쳐들자 남편이 달려들어와 시동생을 밀쳤어요. 그 바람에 형제 간의 육탄전이 벌어지고 말았죠. 덩치 큰 시동생한테 남편은 상대가 안 됐어요. 겁에 질린 저는 경찰에 신고를 했죠. 신고를 받고 온 경찰에 의해 끌려가면서도 시동생은 제게 욕설을 퍼부었어요. 그렇게 추석 당일을 파출소에서 보내게 된 시동생과 우리 부부는 결국 그날 시댁에 가지 못했어요. 제가 충격을 받아 하혈을 했거든요. 경찰차에 실려 근처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지만 이미 늦었더라고요. 뱃속에서 아이가 사산이 된 거예요. 그렇게 첫 아이를 잃은 저는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7달을 품어온 아이가 세상 빛도 보지 못한 채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거든요. 더불어 내 아이를 죽음으로 몰고 간 시동생도 용서가 안 돼서 가슴속에 커다란 응어리가 생겨버렸죠. 몸을 추스르고도 한동안 시댁에 발길을 두지 않았어요. 시동생 얼굴을 마주하면 꾹 참고 있는 우라가 치밀어 오를 것 같았거든요. 유산을 하고 1년간 시댁에 발길을 끊고 사는 동안 제사나 명절, 어머님 생신 때면 남편 혼자 시댁에 가곤 했어요. 그러다 다시 제가 시댁에 발을 들이게 된 건 시동생 결혼 때문이었어요. 변변한 직장도 없이 간간히 아르바이트로 용돈벌이를 하던 시동생이 같은 식당에서 일하던 여자를 임신시키는 바람에 결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사실 시동생 결혼식에도 가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이 하도 부탁을 해서 가게 된 거였어요. 시동생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벌어놓은 돈이 없어서 신혼집을 구할 돈도 없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시동생 부부가 시댁에 들어가 어머니가 함께 살게 되었죠. 그런데 정신 빠진 시동생이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엄마 모시고 살게 됐으니까 형이 생활비 좀 보태. 장남이 해야 될 부모 부영을 우리 부부가 하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안 그래? 그렇다고 많이 바라는 건 아니야. 매달 100만 원씩만 보내. 선심 쓰듯 액수까지 정해 부르는 시동생을 보니 어이가 없었어요. 어머머, 도련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도련님한테 강제로 어머님 모시고 살려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도련님이 신혼집 구할 돈이 없어서 본가에 들어와 살기로 한 거면서 우리한테 생활비를 내라뇨? 게다가 100만 원이나 내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럴 거면 신혼집 구해서 나가 사세요. 시동생한테 쌓인 게 많았던 저는 전처럼 당하고 있지만은 않았어요. 그러자 남편도 저를 거들어서 한마디 하더군요. 네 형수 말이 맞다. 네가 능력이 안 돼서 어머니한테 신세 주고 사는 걸 왜 우리가 생활비까지 대줘야 하니? 아, 형, 정말 1억이야?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 부부가 엄마 모시는 건 맞잖아. 그리고 내 와이프는 임신 중이라서 일도 못하는데 나 혼자 생활비를 어떻게 감당하냐고. 형에 대해서는 그 정도도 이해 못해줘? 형, 진짜 많이 변한 거 알아?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우리 형제 우애까지 완전 갈라놨다고. 시동생은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생활비를 달라고 떼를 썼지만 남편도 저도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시동생의 트집은 전보다 더 심해졌어요. 남편한테도 그랬지만 1년 만에 시댁의 발걸음을 하기 시작한 저한테는 특히 더 심했어요. 한 번은 구정 전날 명절 음식을 준비하려고 장을 봐서 시댁에 갔더니 동서가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임신 중이라고는 해도
아직 4개월 차라서 간단한 일 정도는 도와줄 줄 알았는데 TV 앞에서 꼼짝도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한테 쪽파 좀 다듬어 달라고 했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형님, 저 임신한 거 모르세요? 형님은 유산까지 해본 사람이 임산부한테 일 시키면 안 되죠. 근데 장 보면서 먹을 건 안 사왔어요? 나 순대 먹고 싶은데. 형님도 참. 시장에 들렀다 올 거면 전화라도 좀 해주지 그랬어요. 그랬으면 떡볶이랑 순대 좀 사다 달라고 했을 텐데 말이에요. 이따 아주버님도 오시죠? 그럼 형님이 올 때 떡볶이랑 순대 좀 사오라고 해주세요. 형님도 아시죠? 임신 중에 먹고 싶은 거 못 먹으면 병 나는 거. 부탁 좀 할게요. 그리고는 과자를 먹으며 TV를 보더라고요. 그 꼴을 보니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했죠. 동서, 아무리 임신 중이라고 해도 이건 너무하잖아. TV 보면서 쪽파 좀 다듬는 게 그렇게 힘들어? 내가 어려운 거 시키는 게 아니잖아. 그때였어요. 작은 방문이 확 열리더니 시동생이 인상을 쓰고 나오더라고요. 아이씨, 일 좀 한다고 더럽게 유세 떠네. 형수는 인간이 왜 그래요? 그깟 쪽파 다듬는 거 형수가 하면 안 돼요? 왜 임신한 내 와이프 일 못 시켜서 난리냐고요? 왜? 형수는 못 낳는 자식 내 와이프가 먼저 낳을까봐 샘나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애도 유산시키고 싶어서 그러냐고요. 심보 좀 곱게 쓰세요. 그러니 유산이 나지. 그 말을 듣는데 순간 눈이 확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손에 들고 있던 쪽파단으로 시동생 뺨을 때려버렸어요. 그러고도 성이 안 풀려서 장바구니 안에 든 명태포로 시동생 머리를 마구 내리쳤어요.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누구 때문에 유산을 했는데. 그간 말 안 하고 꾹 참고 있으니까 네 놈이 버린 짓 다 잊고 사는 줄 알아? 임신 7개월 된 나한테 명절 음식 안 맞는다고 술 처먹고 와서 행패 부린 거 기억 안 나냐고. 내 새끼는 그렇게 죽여놓고 네 새끼는 잘못될까봐 이 난리니? 네가 그러고도 사람 새끼야? 말해봐 이 자식아. 거의 반쯤 정신이 나간 저는 가슴을 움켜쥐고 울분을 터뜨렸어요. 마침 그때 현관을 들어서던 남편이 제 모습을 보고는 달려와 쉬무호흡을 하라며 등을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 와중에도 시동생은 버럭 소리를 질러대며 발광을 했죠. 아이씨, 당신 미쳤어? 냄새나게 그딴 걸로 사람을 때리면 어떡해? 그리고 내가 틀린 말 한 거 아니잖아. 형수가 자식 못 지키고 죽인 것도 사실이고 내 와이프가 임신한 거 샘나서 일 시키려고 하는 것도 사실이잖아. 근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 지랄이야. 그때였어요. 저를 달래고 있던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니 시동생 얼굴에 주먹을 날렸어요. 그리고는 주먹을 부들부들 떨면서 그러더군요. 사람이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거야. 자식 잃은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어? 네 형수가 지금 어떤 심정으로 여기에 와 있는지 너 정말 모르겠어? 네가 이 사람이랑 나한테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정말 모르느냐고. 너란 놈이 글러먹은 건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제 더는 못 봐주겠다. 앞으로 너는 나나 네 형수 볼 생각 마. 네가 이 집에 있는 한 우린 앞으로 이 집에 찾아오는 일 없을 거야. 남편은 그 길로 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본가엔 발도 들이지 않았죠. 시어머니를 통해 동서가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그랬고, 이듬해 제가 아이를 출산했을 때도 그랬고, 몇 년 뒤 시동생이 이혼을 했을 때도 남편은 본가에 찾아가지 않았어요. 어머님과 밖에서 식사를 하는 적은 있어도 시동생과 함께 얼굴을 마주하는 일은 절대 없었죠. 저희 아이들이 중학교에 입학하던 해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도 남편은 장례식장에서 만난 시동생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처음엔 나를 위해 동생과 연을 끄는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이 컸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런 마음도 시들해졌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저희 아들이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남편과 결혼한 지 19년이 되는 해였죠. 신혼 초에 남편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결혼 20주년 때는 스위스로 여행을 가자고요. 저는 그때를 대비해 수년째 적금을 들어왔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스위스는 물가가 비싼 나라라서 우리 세 식구가 스위스 여행을 하려면 적어도 2, 3천은 있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적금이 만기가 되어 통장에 목돈이 들어오자 남편한테 슬쩍 스위스 얘기를 흘렀어요. 요즘 사람들이 스위스로 많이들 여행 가더라. 드라마에서 현빈이랑 손예진이 처음 만났던 곳이 스위스잖아. 그 정도 운을 띄우면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남편이 묵묵부답인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대놓고 말했죠. 스위스 여행을 하려면 못해도 2주 정도는 회사에 휴가를 내야 하는데 그러려면 남편한테 미리 얘기해 둬야 할 것 같아서였죠. 여보, 우리 신혼 때 자기가 했던 약속 기억나? 결혼 20주년 때 스위스 여행 가자고 했었잖아. 나 그래서 적금도 들었어. 그게 벌써 만기가 돼서 통장에 돈이 들어왔더라고. 자기 내년 초에 휴가 낼 수 있어? 건우 학교 때문에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중에 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겨울이 나을 것 같아서 말이야.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그러는 거예요. 여보, 그 여행 몇 년만 미루면 안 될까? 실은 내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잘하면 곧 이룰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면서 남편이 그동안 자신이 준비해온 단편영화 얘기를 꺼냈어요. 틈틈이 시나리오도 다 써놨고 필름 메이커스에 들어가서 촬영을 맡아줄 사람과 주연 배우까지 이미 다 알아놨다고 하더라고요. 당신도 알잖아. 나 영화 감독이 꿈이었던 거. 그렇다고 이제 와서 내가 회사 때려치우고 영화 감독이 되겠다는 건 아니야. 다만 단편 영화 하나쯤은 내 이름을 걸고 만들어 보고 싶어. 요즘엔 DSLR 카메라로 영화를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돈 많이 안 들이고도 찍을 수 있겠더라고. 당신이 허락만 해준다면 적금 들었다는 그 돈 조금만 내가 쓰고 싶은데 안 될까? 살면서 남편이 자신을 위해 돈을 쓰겠다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늘 회사와 집 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오죽하면 이런 소리를 할까 싶어서 단칼에 거절을 할 수 없겠더라고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하나 못 들어줄까 싶어서 알겠다고 했죠. 남편은 제 말에 뛸 듯이 기뻐했어요. 이렇게 환하게 웃는 남편 얼굴은 처음 보는 것 같더군요. 남편은 제가 준 1,000만 원으로 스텝을 모으고 장비를 빌려서 본격적으로 영화 작업에 들어갔어요. 제게 말은 안 했지만 이미 프리프로덕션 단계는 시작돼 있었더라고요. 이제 크랭크인만 남은 셈이었죠. 그렇게 남편은 퇴근 후 시간과 주말을 이용해 영화를 찍기 시작했어요. 독립영화를 만들어 본 분들이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단편 영화를 찍을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 중 하나가 바로 식비잖아요. 주말에 이른 아침부터 촬영을 시작하면 밤까지 꼬박 3끼를 다 챙겨야 해서 식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김밥과 장국을 만들어서 남편 촬영장으로 찾아갔어요. 가보니 이제 갓 성인이 된 듯한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남편이 고군분투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들고 간 김밥으로 아침을 해결한 젊은 스태프와 배우들은 잠깐 휴식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유독 여배우 하나가 제 남편 곁에 달라붙어서는 떨어질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감독과 여배우라고는 해도 너무 밀접한 게 아닌가 생각될 정도였죠.
게다가 감독의 부인인 제가 현장에 와 있는데도 말이에요. 잠깐의 휴식 시간이 끝나고 다시 촬영이 재개돼서 저는 조용히 현장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아까 봤던 여배우의 농밀한 스킨십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20살 가까이 차이가 나는 여자애가 40이 넘은 아저씨한테 연애 감정을 느끼지는 않을 거라고 애써 불안한 마음을 누르면서도 혹시라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밤늦게 촬영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한테 은근히 떠봤어요. 아까 보니까 어린 여배우가 자기한테 꽤 꼬리를 치는 것 같더라. 늑다리 아저씨가 이게 웬 횡재래? 그러자 남편이 인상을 팍 쓰며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그런 쪽으로밖에 생각 못해? 내가 지금 어린애랑 연애질이나 하자고 아침부터 나가서 이러고 있는 줄 알아? TV로 맨 막장 드라마나 보니까 사고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잖아. 제발 영화든 드라마든 가려가면서 봐. 질 떨어지는 짓 그만하고. 정색하는 남편을 보니 별일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글이 있고 불과 3개월 뒤 제 발등을 찍는 사건이 일어났지 뭐예요. 뭐? 이혼을 하자고?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전에 물었을 때는 그 기집애랑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했잖아. 그래놓고는 어떻게 몇 달 사이에 사람이 이렇게 변해? 어떻게 자기보다 15살이나 어린애한테 빠져서 이혼하자는 소리를 하냐고. 당신한테는 미안하다는 말밖엔 할 게 없어. 그런데 여보, 나 이런 감정 태어나서 처음이야. 나한테 이런 영화 같은 사랑이 찾아오게 될 줄 정말 몰랐다고. 당신이 그렇게 이혼하기 싫다면 안 해도 좋아. 대신 나 그 애랑 살아보고 싶어. 우린 서로 많이 사랑한다고. 제발 부탁이야, 여보. 영화 촬영을 하면서 사랑에 빠졌다는 여자는 제가 촬영장에 가서 봤던 그 여배우였어요. 아직 대학생인 그 여자는 자기는 첩이라도 좋으니까 제 남편이랑 살고 싶다고 했다지 뭐예요. 건방지게도 제게 문자까지 해서는 남편을 놔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어떻게 내 연녀가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는 거죠? 요즘 말로 MZ세대는 다 이런 건가요? 이혼은 절대 안 된다는 제 말에 남편은 결국 짐을 싸들고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그달부터 월급 통장까지 바꾸고 집에는 1,000원짜리 한 장 보내주지 않았어요. 이런 놈한테 평생 소원 풀라고 영화 찍을 자금까지 대주다니 내가 미친년이다 싶더라고요. 남편 때문에 하도 신경을 써서 그런가 정수리부터 왼쪽 눈을 포함해 왼쪽 뺨까지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찌릿했어요. 처음엔 잠깐 그러다가 말더니 통증이 찾아오는 빈도수가 점점 많아지고 주기도 더 빨라졌어요. 그러다 보니 손으로 왼쪽 얼굴을 감싸쥐고 통증을 참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걸 본 아들은 아무래도 그냥 넘길 일이 아닌 것 같다며 같이 병원에 가자고 하더군요. 남편이 어린 여자한테 빠져 집을 나간 이후 아들 녀석은 전보다 더 제게 신경을 썼어요. 마치 아빠 대신 자기라도 엄마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끼는 것처럼 말이죠. 하도 아들이 닥달을 해서 아들과 함께 병원에 가기로 했어요. 집 근처에 있는 내과에 가서 상태를 말하고 엑스레이를 찍었죠. 그랬더니 의사가 대뜸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CT를 찍어봐야겠는데요. 저희 병원엔 기계가 없으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곳에 가서 CT를 찍어오세요. 사진을 보고 그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의사가 알려준 곳은 전문적으로 CT와 MRI를 찍어주는 병원이었어요. 거기서 찍은 CT를 가지고 다시 병원에 왔더니 의사가 필름을 보고는 심각한 표정이 되더라고요. 조직 검사를 해봐야 해서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뇌종양이 의심된다고 했어요. 사진으로 봐서는 꽤 진행된 것 같다고 말이죠. 아무래도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며 연계해서 대학병원에 예약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믿었던 남편한테 버림받은 것도 모자라 뇌종양이라니.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인가 싶었죠.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들이 제 손을 꼭 잡고는 지레 겁먹지 말라고 하더군요. 요즘은 의술이 발달해서 암도 쉽게 고치는데 그깟 종양 하나 못 떼어내겠냐면서요. 저도 그렇게 믿고는 싶었지만 만에 하나라도 잘못된다면 우리 아들은 어쩌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집에 돌아와 회사에 휴가를 내고 대학병원에 예약한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불안이 떠나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밤 남편이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아들한테 연락을 받았다며 울먹이면서 자기가 잘못했다며 제 병이 다 나을 때까지 자기가 간병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그간 살아온 정은 있어서 일어나 싶었어요. 지난 몇 달간 그렇게 미워했던 남편인데 조금은 마음의 상처가 아무는 기분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마치 제가 곧 죽을 사람이라도 되는 양 손에 물도 못 묻히게 하고 자기가 모든 일을 도맡아 했어요. 심지어 회사에 휴가까지 내고 말이죠. 24시간을 제 곁에 붙어서 밀착 간호를 하는 남편이 조금은 귀찮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시간은 흘러 대학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가기 전날이었어요. 어떤 검사를 할지 모르겠지만 혹시 피 검사를 할지 몰라서 금식을 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거실에서 남편 휴대폰 벨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평소랑 달리 남편이 휴대폰을 들고 베란다로 나가지 뭐예요. 아무래도 전화 건 사람이 어린 여배우인 것 같아서 조용히 아들 방으로 갔어요. 아들 방이 베란다랑 창으로 연결돼 있어서 몰래 통화 내용을 들어볼 생각이었죠. 그런데 자기 말이 맞더라. 안방 서랍을 뒤져보니까 집사람 보험증권이 들어있더라고. 보험이 여러 개라서 다 합하면 금액이 꽤 될 것 같아. 매달 무슨 보험비를 그렇게 내냐고 했었는데 이렇게 크게 돌려받을 줄 알았으면 몇 개 더 들으라고 할 걸 그랬어. 집사람이랑 친한 친구가 보험 일을 해서 보험을 꽤 많이 들어놨거든. 아들 녀석 말에 따르면 뇌종양이 꽤 진행된 것 같더라고. 의사가 그랬다니까 확실하겠지. 사기 정도면 생존율이 얼마나 되나? 길어도 반년 안에 세상 뜨면 베스트인데 말이야. 보험금 타면 자기가 말했던 벤츠 뽑아줄게. 벤츠만 뽑아주나? 백도 사주고 구두도 사주고 다 사주지. 나도 자기 보고 싶어. 남편의 통화 내용을 듣는데 다리에 힘이 빠져서 서 있기도 힘들었어요. 어쩌면 20년 가까이 함께 산 아내가 죽을지 모른다는데 저렇게 즐거워할 수가 있을까요? 조강지처 사망보험금으로 내 연녀한테 수입차 뽑아주겠다고 신나하는 꼴을 보니 저절로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저는 다음날 남편을 떼어놓고 혼자 병원에 갔어요. 남편이 끝까지 쫓아오겠다고 하길래 서슬퍼렇게 소리를 지르자 그제야 저 혼자 보내주더군요. 병원에 도착해 담당 의사와 간단한 면담을 하고 피검사를 진행했어요. 전날 금식을 하고 오길 잘했더라고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병원에서 기다리는데 정말 피가 마르는 것 같더라고요. 드디어 결과가 나왔다는 문자가 떠서 다시 담당 의사와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 뇌종양이 아닌 건가요? 뇌종양은 맞습니다만 악성이 아니라 양성입니다. 뇌수막종이라고 하죠. 사이즈가 크기는 하지만 위치가 괜찮아서 약물 치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걱정 많이 하셨죠? 안심하세요. 그 말을 들으니
요 며칠 가슴을 꾹 누르고 있던 돌덩이가 순식간에 사라진 기분이 들었어요. 하늘이 나를 버리지는 않았구나 싶었죠. 제가 집으로 돌아가자 남편이 현관까지 달려나와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고 집요하게 물어댔어요. 그래서 엿먹으라는 심정으로 한 달밖에 못 산다고 거짓말을 했죠. 그랬더니 남편 표정이 가관도 아니더군요. 눈으로는 웃으면서 입으로는 슬픈 척 연기를 하는데 이 인간 앞으로 절대 연기는 하면 안 될 사람 같더라고요. 나 곧 죽을 사람이니까 앞으로 한 달 동안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거야. 그러니까 나 말리지 마. 어? 그래. 다 해.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해. 내가 그 정도 못 해주겠어? 내가 뭐 해주면 돼? 명품백 사줄까? 아니면 여행 보내줘? 아니지. 여행 갔다가 현지에서 잘못되면 어떡해. 여행 빼고 다 말해봐. 나 벤츠 뽑아줘. 명품백도 사주고. 아, 나 연애도 하고 싶어. 15살 어린 남자랑. 어때? 들어줄 수 있어? 그러자 남편 표정이 일그러지더군요. 당신 지금 장난해? 솔직히 말해봐. 의사가 뭐라 그랬어? 정말 한 달밖에 못 산다고 한 거 맞아? 아니지. 그래, 아니다. 왜? 내가 한 달만 살고 죽었으면 좋겠냐? 내 사망보험금으로 그냥 벤츠 사주고 명품백 사주려고? 뭐? 그간 살아온 정을 생각해서 마지막 병간호는 자기가 해주겠다고? 야, 난 또 그 말을 살짝 믿을 뻔했네. 나 죽고 나올 사망보험금 챙기러 온 도둑놈한테 속을 뻔했어. 야, 나 안 죽는댄다. 나 내종형이 아니래. 그러니까 여기서 헛짓하지 말고 어린 네 내연녀한테나 가봐. 안 죽는다는 말에 남편은 김샘 표정이 됐어요. 그리고는 입술을 부들부들 떨더니 그러더라고요. 당신 앞으로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도장 찍어놔. 알았어? 남편은 올 때 들고 온 가방에 다시 짐을 싸들고 휑하니 나가버렸어요. 그렇게 집을 나간 남편은 얼마 뒤 싸늘한 주검이 되어 제 눈앞에 나타났어요. 나중에 남편 친구를 통해 얘기를 들어보니 내가 뇌종양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 언니한테 말했다가 이별 통보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어린 여자한테 몸과 마음과 가지고 있던 돈까지 탈탈 털어주었던 남편은 끝내 버림을 받자 시리에 빠져 술을 퍼마셨고 건너편에서 신호위반을 하고 달려오던 승용차에 치여 세상을 떠나고 만 거였죠. 내 사망보험금을 노렸던 남편은 제 손에 거액의 사망보험금과 가해자 측이 건넨 거액의 합의금을 남겨주고 떠난 거예요. 마지막까지 제게 추한 꼴을 보이지 않았더라면 남편의 죽음 앞에 눈물이라도 흘렸겠지만 너무도 큰 상처를 입어서 그런가 장례식 내내 눈물 한 방울도 안 나더라고요. 남편과 어이없게 사별한 저는 지금 뇌수막종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런 저를 살뜰하게 보살펴주는 아들을 생각하면 힘든 약물 치료도 제겐 아무것도 아니다 싶어요. 꼭 완치해서 사랑하는 내 아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으로 오늘 하루도 꿋꿋하게 버티고 있답니다. 그래서 완치하는 그날 아들 손을 잡고 스위스로 여행을 떠날 생각입니다. 이거야말로 남편에 대한 최고의 복수가 아닐까요? 남은 여생 더 행복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이 정말 최고예요. 꼭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